근데 이제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해전을 통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볼 때 2차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역사적으로 그렇죠. 하는데 거기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이제 그 해군력을 바탕으로 아테네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 역사상 최초의 해양 제국을 만들어가게 된다고 하던데.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델루스 동맹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아테네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났죠. 그 사람이 바로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그 해군력을 유지하려면 역시 노수들, 그러니까 노를 젓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사람들이 큰 전력의 핵심이 된다는 걸 이해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정치적인 권한을 더 많이 줘야겠다 하면서 조금 더 급진적인 민주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투표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권한을 주는 거죠. 그게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냐면 이제 이 당시에는 장군하고 돈을 만지는 일, 군대와 돈을 만지는 일은 좀 전문적인 사람이 해야 된다 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투표를 통해서 뽑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관도 제비 뽑기하고 뭐 차관도 제비 뽑기하고 국회의원도 제비 뽑기하는 거죠. 그런 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권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테네 자체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살라미스 해전을 계기로 해서 그 전공을 세우면 거기에 따른 상급이 주어지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 한 번의 경험을 했던 소위 말하는 극빈층 또는 서민층이 그 아테네의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할지 우리가 한번 주목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전쟁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호전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틈틈이 페르시아 인접 국가에 있는 나라들에게 국지전이 일어나는 거에 평화적인 협상의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전쟁을 하는 쪽으로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테네 내부에서는 그 발달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점점점 호전적인 정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호전적인 정책은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아테네 바깥으로 가면 다른 폴리스들은 싸우고 싶지 않은데 아테네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 거기서 반발을 하면 아테네가 자신의 내부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했던 것처럼 대외적인, 그러니까 폴리스 대 폴리스적인 관계에서도 민주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그게 논리적으로 일관되는데 자기 내부에서는 민주적으로 모든 그 국정을 운영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반면에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강압적으로 나가고 그래서 만약 그 결정을 어기고 그걸 이제 델로스 동맹 전체 결정으로 그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전쟁을 하자고 그러면 얘네들 거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폴리스들은 아테네에 그 반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 탈퇴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아테네가 상당히 강력하게 그걸 제압합니다. 너 탈퇴 못해? 이런 거죠. 가서 그냥 무자비하게 그런 몇 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탈퇴하겠다는 폴리스를 침공해서 거기에 있는 젊은 그 남성들을 다 처단해 버린다든가 뭐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민주적인 형태를 취했는데 대외적으로는 그 민주적인 질서에 가장 반대되는 독재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국제관계라는 게 참 묘하네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19세기의 영국도 대내적으로는 굉장히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지만 그때가 대외적으로는 대영 제국의 전성기였고 20세기의 미국도 사실은 국내적으로는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 중에 가장 민주적이라고 하지만 대외적으로 볼 때는 이건 미제국주의 아니냐라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형국인데 맞습니다.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인 아테네가 이미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네요. 맞습니다. 이게 참 역설적이죠. 그리고 역사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지금 영국과 미국의 예를 아주 잘 들여주셨는데 그런 것의 원형이 아테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폴리스 세계 안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혹은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커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테네가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서 에게의 최강국으로 쓰고 네. 그 힘을 바탕으로 델로스 동맹을 만들면서 제국주의적인 위상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테네는 끊임없이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었지만 이 아테네 성장에 대해서 경계하는 세력들이 외부에 있었던 거고 그 외부의 세력의 그 반발을 감지하는 내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일단 대외적인 것만 보면은 그렇게 아테네의 그 독자적인 또는 이제 독선적인 질주에 대해서 반발하는 폴리스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반발하는 폴리스들은 그렇다면 이제 아테네에게 직접 그러지 말라고 항의할 수 있지만 그 항의가 안 먹히면 아테네만큼 센 다른 데에 힘을 빌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시에는 대외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폴리스들은 분명히 그리스의 그 힘의 주축이 된 델로스 동맹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이 델로스 동맹 내부의 그런 어떤 폭정, 아테네의 폭주를 벗어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 손을 벌리는 경우도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그 아테네에 버금가는 힘을 갖고 있었던 스파르타 쪽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네. 스파르타는 전통적인 육군 강국이었고 그래서 그 그리스 본토에 있는 여러 폴리스들을 묶어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는 것을 기존에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점점점 이제 대립하고 갈등하는 구조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는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발전의 그늘 속에서 이제 갈등의 씨앗이 계속 싹 터오르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